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의사 남편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내가 유학을 간다며 1년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서 한 말이 우리 헤어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6살 딸과 단둘이 하루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 아이가 갑자기 알레르기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9살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도윤입니다. 아내 박소영과는 대학 동기였고 지금 6살 된 딸 하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결혼 초기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병원 일이 바쁘긴 했지만 퇴근하고 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하린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모든 게 신기했고 아이가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소연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는 아직 못다한 공부가 있어. 유학을 가고 싶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꿈 얘기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하린이가 5살이 되던 해 소연이 정말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휴직하고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해야 하고 하린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해야 해. 나 혼자 다녀올게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보다 자신의 꿈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꿈을 막고 싶지도 않았고 결혼 생활에서 희생만 하며 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소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만 다녀올게. 정말 미안해라고 하는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괜찮아. 하린이랑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하린이는 엄마가 왜 멀리 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연도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떠난 후의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병원 일도 바쁜데 육아까지 혼자 해야 하니까 정말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린이와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주로 돌봤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밥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니까 아빠와 딸의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하린이도 처음엔 엄마를 많이 찾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 있는 게 더 재미있어라고 말할 때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한 달에 한두 번 화상통화로 하린이와 안부를 주고받았고 저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드디어 소연이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하린이는 며칠 전부터 엄마 언제 와? 엄마랑 뭐하고 놀까? 라며 들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공항에서 소연을 만났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세련돼 보였고 전에 없던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하린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고 소연도 아이를 꼭 껴안으며 우리 하린이 많이 컸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땠어? 공부는 잘 됐고? 라고 물었어요. 소연은 응,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학 생활이 의미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 소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짐을 풀고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여기 바뀌었네. 이건 새로 산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짐 정리만 하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라고 했는데 아무거나 괜찮아. 피곤해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할인이도 엄마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조금씩 기가 죽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유학 때 친구들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듯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에 터졌습니다. 할인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소연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도윤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응, 뭔데? 소연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유학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이야.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거든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린 부부라기보다는 친구 같아. 물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지금도 좋아해. 하지만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사이가 말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아내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첫 주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1년 전만 해도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서 함께 있는 거였던 것 같아.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헤어지면 애는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봤어.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도 돼. 나는 다시 외국으로 갈 계획이거든. 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아이까지 포기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 그것도 아이까지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멘붕이 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어요. 참, 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인이랑 하루만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괜찮을까? 소연의 제안을 듣고 처음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겠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달랐어요. 아무리 엄마가 떠날 예정이라고 해도 아이에게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저녁까지는 집에 데려와. 고마워, 도윤아. 그날 오전, 할인이는 엄마와 나들이를 간다는 소식에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아빠, 엄마랑 어디 갈까? 놀이공원? 아니면 동물원?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랑 가는 거니까. 할인이가 소연에게 뛰어가서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라고 묻자 소연은 비밀이야. 가면 알아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모녀가 함께 집을 나갔어요. 소연은 저녁 6시쯤 데려올게라고 말하고 할인이는 아빠, 나중에 재미있었던 얘기 많이 해줄게.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할인이 웃음소리나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적막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집안일도 하고 병원 업무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6시 30분, 7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드디어 7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가 뛰어 들어오더니 아빠,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라고 소리쳤어요. 어디 갔었는데?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공원에서 놀았어. 그리고 할인이가 신나게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동안 소연은 현관에서 신발만 벗고 있었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늦었네. 연락도 안 받고.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요즘에 휴대용 충전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할인이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었는데 거기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새 옷도 사줬어. 그래,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할인이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할인이가 아빠 하고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할인아? 배가 아파요.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순간 섬뜩했습니다. 할인이는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소연아, 빨리 와봐. 소연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응급실 가야겠어. 지금 당장. 차에 할인이를 태우면서 소연에게 오늘 뭐 먹었어? 땅콩 들어간 거 먹었나? 라고 물었는데 소연은 모르겠어. 그냥 스테이크만 먹었는데라고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야 할인이가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땅콩이나 견과류에 노출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할인이가 안정을 찾은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가 위험할 뻔했다는 충격도 컸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소연이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할인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안정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소연은 옆에서 아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아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레르기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간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인이가 깨어나면 물어봐야겠지만 6살 아이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할인이가 말한 맛있는 레스토랑이 어디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할인이가 깨어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인아, 어제 엄마랑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는지 기억나? 스테이크 집이었어요. 간판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다른 건 기억 안 나? 아, 맞다. 거기서 디저트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쿠키. 쿠키라는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많은 쿠키에 견과류가 들어가거든요. 무슨 쿠키였어? 갈색이었는데 뭔가 바삭바삭한 게 들어있었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견과류가 들어간 디저트를 먹었을 거예요. 할인이가 퇴원한 후 저는 그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인이 설명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소연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제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어? 할인이 알레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어. 소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강남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였어. 이름은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소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이상했어요. 아이가 위험할 뻔한 상황인데 식당 이름도 위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결국 저는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인이에게 다시 물어보니 큰 길가에 있었고 주차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판이 빨간색이었어. 라는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어요. 강남 일대 스테이크하우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곳에 전화해봤지만 해당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5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어린아이와 함께 오신 손님들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요? 어떤 분이신지. 아이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 혹시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디저트 서비스할 때 알레르기 있냐고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디저트를 드셨나요? 잠깐만요. 아, 맞다. 호두 쿠키랑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혹시 알레르기 있는 음식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호두 쿠키. 바로 그거였어요. 하린이가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너무 귀여웠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저는 겨우 아니에요.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명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말한 모녀의 하루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까지 데리고 말이죠.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유학, 돌아와서 바로 이혼 요구, 그리고 아이까지 포기하겠다는 말. 그리고 오늘 우연히 만났다던 남자와의 식사.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소연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도하게 의심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유학을 핑계로 1년간 떨어져 지낸 것,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요구한 것, 그리고 어제 거짓말까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었어요. 다음날 하린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됐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하린아, 어제 엄마랑 누구랑 같이 있었어? 하린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이었어? 처음 본 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 아저씨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 말로는 정말 좋은 친구래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 아저씨 얘기를 언제 했어? 엄마가 외국에서 전화할 때요. 아저씨가 하린이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소연이 유학 중에 그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제 딸 얘기까지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하린이한테 뭐라고 했어? 하린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 하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난감도 사줬어요. 어떤 장난감? 인형이요. 예쁜 인형. 하린이가 가방에서 꺼내 보여준 인형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급 브랜드 인형이었거든요. 가격이 몇십만 원은 나갈 것 같은 인형을 아이에게 선물했다는 건 그냥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하린아, 그 아저씨랑 엄마가 어떻게 지냈어? 사이가 어때 보였어?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도 많이 웃고 아저씨 손도 잡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딸 앞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어제 누구랑 같이 있었어?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하린이랑만 있었다고 했잖아. 하린이한테 들었어.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아, 그거. 우연히 만난 유학 친구야. 별일 아니야. 우연히? 하린이 말로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했다던데. 소연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그냥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그 두 글자로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언제부터? 유학 간 지 3개월쯤 후부터. 그럼 9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한테 상처 주기 싫었어. 상처 주기 싫어서 1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우리 딸까지 데리고 그 남자랑 만난 거고.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외로웠고 그 사람이 위로해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다는 거지? 응. 정말 참담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아내를 기다린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 남자랑 살려고? 그래. 그는 나한테 새로운 시작이야.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인이는? 그건 내가 키울 수 없어. 그와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하거든. 그 순간 정말 소연이란 사람을 다시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과 딸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유학 간 1년 동안 난 할인이랑 버텼어. 그런데 넌 이미 다른 남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냐?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불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할인이가 있었고 제 인생도 지켜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소연과 그 남자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메모해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경력이 풍부해 보였고 차근차근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분 상황을 정리해보면 부인이 유학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고 귀국 후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어린 딸까지 상간남과 함께 만났고요. 네, 맞습니다. 상간남이 부인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나요? 아이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인이가 말하길 그 남자가 엄마 말 잘 들어야 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가족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간남이 기혼 여성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이혼까지 종용했다면 더욱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상간자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증거가 필요하죠. 네, 하지만 이미 부인이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아이 증언도 있으니까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소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뭐? 정말로 후회하지 않아? 8년 결혼 생활과 할인이를 모두 포기하고 그 남자를 선택하는 게?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그와 함께하는 게 내 행복이야. 그 남자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왜 그걸 알려고 해? 궁금해서. 내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김민수라는 사람이야. 무역회사에서 일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42살. 기혼자야? 아니야, 미혼이야. 미혼 남성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제 딸까지 만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이 할인이를 어떻게 생각해? 귀여워해. 혹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할인이도 잘 돌봐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을 자기가 키우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혼은 해주겠어.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할 거야. 무슨 뜻이야? 법정에서 하자는 뜻이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딸까지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지. 도윤아, 제발. 이미 늦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다음 주부터 소송 준비에 들어갈 거야. 그날 밤 소연은 캐리어를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 김민수라는 남자에게 갔겠죠.
떠나면서 하린이한테 엄마가 잠깐 여행 간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린이가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묻자 소연은 곧 돌아올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었어요. 소연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소연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들을 조사해 봤는데 유학 관련 서류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항공권 영수증들이었는데 단순히 한국과 유학 국가만 오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행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분명 그 김민수라는 남자와 함께 다녔을 거예요. 또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유학 중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이용 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출이었어요.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김민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정황 증거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했어요. 불륜 관계가 단순한 우발적인 만남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아동복지 문제였습니다. 소연이 불륜 상대와 함께 하린이를 만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친 행위였거든요. 특히 아이가 알레르기 쇼크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어머니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맞았어요. 하린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에서도 소연은 김민수와의 만남을 우선시했던 거거든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소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의 변호사였어요. 합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뢰인이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양육권은 포기하고 위자료도 취급하겠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그것까지는. 그럼 합의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금전적 보상보다는 정신적 응징이 목적이었어요. 소연과 김민수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법정에서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고 첫 번째 공판에서 소연과 김민수를 직접 봤습니다. 김민수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에서는 전혀 죄책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1년 전 유학 갈 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불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박소연 씨, 유학 중 김민수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 김민수 씨, 박소연 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주제에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는 하린이와 관련된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피고 박소연 씨, 6세 딸과 함께 김민수 씨를 만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연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김민수 씨와 함께 있어서 아이에게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재판부의 질문에 소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연과 김민수의 관계가 어떤 시기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내용들이 공개됐거든요. 김민수는 소연의 유학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을 그가 댔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서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연이 귀국하기 전에 이미 김민수와 한국에서의 동거 계획을 세워뒀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민수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 계약서까지 발견됐거든요. 소연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피고 김민수 씨, 박소연 씨의 귀국 전에 미리 동거 준비를 해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박소연 씨가 남편과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혼을 종용한 적이 있습니까? 김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직접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으로 김민수가 단순히 불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가정을 해체시키려 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할인이의 양육권 문제도 다뤘습니다. 피고 박소연 씨,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입니다. 김민수 씨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네. 그럼 본인의 연인 관계가 친딸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재판부는 또한 아이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6세 아동이 어머니의 불륜 상대를 직접 만나게 한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할인이는 소연이 집을 나간 후 자주 엄마는 언제 돌아와? 라고 물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혼을 인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소연의 불륜이 명백하고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주어졌습니다. 소연이 스스로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도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됐거든요. 위자료는 소연이 저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간의 불륜 기간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김민수가 저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 여성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만나게 한 것을 중대한 잘못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김민수는 타인의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탄시켰으며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김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소연도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법정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할인아, 아빠가 평생 내 편이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응, 아빠. 그렇게 저와 할인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소연과 김민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고 더 이상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끼리 어디서 살고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할인이는 처음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지금은 아빠가 엄마보다 더 좋아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의로운 결말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소연과 김민수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무엇보다 할인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